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지난 6월 명륜 진사갈비의 운영사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실태와 이로 인해 시작된 검찰 수사 및 세무 조사에 대해 말씀드린 콘텐츠를 80만 명 이상이 시청하시며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후속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약 2달이 지난 현재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속속 전해지며 명륜 진사갈비가 불법을 저지른 사안에 대한 참교육이 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점주들을 기망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을 훼손한 명륜 진사갈비가 맞이하고 있는 후폭풍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명륜당의 대부업 운영 구조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명륜당은 KDB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180억을 3.85%, 운전자금으로 510억 원을 4.2에서 4.44%의 저금리로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특수관계사인 펜플에 792억 원가량을 장기 대여해 주었고, 이어서 펜플은 특수관계사에 속한 JS엔젤 네트워크스 대부 등 12개의 대부업체에 총 822억 원을 또다시 대여했으며, 그리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 진사갈비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0% 중반대의 고금리로 대출해서 점주들이 매장을 오픈하도록 한 건데요. 이 구조에서 대부업체에게 돈을 뿌린 펜플은 명륜당 대표이사 소유의 특수관계사여서 펜플이 돈을 뿌린 12개 대부업체도 사실상 명륜당 소유인 상황이기에 실질적으로 명륜 진사갈비의 운영사 명륜당이 해당 대부업체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명륜당의 2024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벤처엔젤 네트워크스 대부, SM엔젤 네트워크스 대부, JS엔젤 네트워크스 대부 등 총 13개의 대부업체가 특수관계사로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현재 명륜당과 펜플의 미등록 대부업 운영 여부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자 금융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대부업이 운영된 것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며 6월에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고, 이와 함께 진행된 특별 세무조사 결과는 얼마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지난 4월 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명륜당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자금 흐름 전반을 확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분석해 시중은행 저리대출 자금으로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하며 이자 수익을 받고 명륜당과 관계사 간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있었던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국세청은 이번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최근 종료하고 명륜 진사갈비의 운영사 명륜당에 약 6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는데요. 불법적으로 거둔 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가 진행되며 꼬리가 밟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도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이번 명륜 진사갈비가 불법 대부업체를 관계사로 두고 가맹점의 대출을 알선하고 운영해 온 것은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믿고 시작하는 관련 시장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기본 전제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의 운영 노하우와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이에 대한 로열티와 규정을 따르는 상호 신뢰 구조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나 본사가 명륜 진사갈비처럼 불법 금융과 얽혀 있으면 본사는 가맹점에 지원 대신 채무 부담을 안기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이는 더 이상 본사와 가맹점이 성장 파트너가 아닌 채권자와 채무자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명륜당은 가맹점들에게 10% 중반대의 고금리로 대출을 해 주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명륜 진사갈비처럼 대형 무한리필 매장을 창업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은 100평 이상의 경우 10억 원이 넘어가게 되는 구조도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창업 초기 투자금이 큰 상황에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대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가맹점주 매장의 운영 부진 시 본사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채무 변제 압박을 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이를 견디지 못하는 가맹점은 폐업하며 관계사를 통해 채권 추심까지 받게 되겠죠. 또한 명륜당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자금의 원천은 산업은행을 통해 3, 4%대 저금리로 조달한 69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목적으로 본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불법 금융에 연결된 사례가 드러나 버렸으니, 향후 은행을 포함한 제도권 금융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본사와 가맹점도 자금 조달이 과거보다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신규 창업 활성화가 위축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처럼 사안의 심각성에 작년부터 명륜당 인수를 준비해오던 사모펀드 포레스트 파트너스도 부담을 느끼고 최근 관련 매각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일반 대중을 소비자로 영업하는 만큼 여론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온갖 문제가 터져 나오며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투자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모펀드는 사모펀드 운영사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출자받아 기업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펀드입니다. 사모펀드 회사의 기본 구조는 크게 일반 파트너인 GP와 유한 파트너인 LP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 파트너는 펀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펀드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책임이 있고 유한 파트너는 자금을 출자하는 투자자로서 펀드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지만 수익을 공유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유한 투자자로 여유 자본이 있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모집해 투자자금을 조성하는데요. 결국 포레스트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명륜당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2천억 원에 가까운 인수 자금을 포레스트 파트너스에서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유한 투자자인 LP들을 모집해야 하지만 최근 불거진 논란에 LP들의 반응이 미지근해진 겁니다. 실제 명륜당 인수 펀드에는 식재료 사업을 영위하는 전략적 투자자 한 곳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재무적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으며 인수 딜에 진전이 없었던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모펀드는 대부분 차입 매수를 통해 프랜차이즈 회사를 사게 되고 보통 3년에서 5년 후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사서 수익을 극대화한 뒤 5년 이내 단기간에 되팔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 자체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명륜 진사갈비처럼 논란이 크게 생겨서 애매해져 버린 경우를 인수 재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당초 명륜당의 매각가는 1,900원 수준에서 논의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막대한 자금을 현재 쉽게 모으긴 어려울 것이고 만약 매각이 재개되더라도 기업 가치는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겠죠. 결국 명륜당은 명륜 진사갈비 이후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샤브샤브 무한 리필인 샤브 올데이에도 적용시키고 불법 대부업 구조로 돈놀이까지 하며 금융수익까지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키우고 매각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들의 계획은 이제 모두 틀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신뢰가 깨져버린 가맹점들과의 소송으로도 번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명륜 진사갈비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지난달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차액 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원재료 및 부자재 등 매장 운영 시 필수 물품을 공급하며 붙이는 유통마진을 말합니다. 차액 가맹금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맹점 공급 가격에서 가맹 본사의 구매 가격을 뺀 차익이 되는데요. 차액 가맹금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국내 가맹사업법상 가맹 본사는 브랜드를 보호하고 상품 용역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 부자재를 필수 공급 품목으로 가맹점에 거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맹점주는 본사가 이 품목들에서 얼마의 이익을 가져갔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오는데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공급 대가 중 적정 도매가를 초과한 금액은 계약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 간에 사전 합의돼야 합니다. 그러나 명륜 진사갈비 점주 측은 명륜당이 가입비, 교육비, 고정 로열티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 명시했지만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도 두지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부당하게 본사에서 취한 유통 물류 마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실제 명륜 진사갈비 가맹 계약서에는 차액 가맹금, 유통 마진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공급가 대비 마진이 얼마인지조차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이 경우 본사는 사실상 임의대로 이윤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명륜 진사갈비 같은 무한리필은 식재료 원가율이 50% 이상에서 형성되어 가맹점주들은 고생만 하고 돈을 못 버는 구조라고 지속해서 말씀드려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원가율에 본사에 도를 넘는 유통마진이 더해져 폭리를 취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 이번 소송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에 대해 약 210억 원 규모의 차액 가맹금 일부 반환을 판결한 이후 처갓집 양념치킨, BHC 치킨, 프랭크버거, 베스킨라빈스 등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에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살펴봤듯이 명륜 진사갈비의 세무조사 및 매각 중단, 그리고 가맹점주와의 집단 소송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신뢰를 저버렸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당한 운영을 해오던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도 잘못된 운영을 하는 프랜차이즈와 그래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사례들을 비교하며 콘텐츠를 제작해 나갈 예정이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례가 있으시다면 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9,800원 저가 한우 매장이 운영되는 구조의 한계로 인해 지속되기 어려워 1년 안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린 영상을 현재까지 120만 명 이상이 시청하시며 큰 관심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현재 유사한 저가 한우 매장들까지 우후죽순 생겨나고 난립하면서 동네 상권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폭탄이 터지는 시계는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분별한 카피로 번지며 공멸이 시작된 저가 한우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특정 아이템이 유행을 시작했을 때 무분별한 미투 창업이 성행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투 창업이란 어떤 창업 아이템이 붐을 일으켰을 때 경쟁사에서 메뉴 구성 및 상품을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창업을 이야기하는데요. 한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올해 초부터 폭발적으로 늘어온 저가 한우 중에 현재 관련 시장에서 가장 매장 수를 많이 늘려온 선두 업체는 올해 초 가맹 사업을 시작한 이래 약 7개월 만에 현재 매장 수는 220개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난 5월 220여 개 매장이라 홍보하던 부분이 2달 이상이 지난 현재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추가 매장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한 것인데 이미 출점할 만한 위치는 거의 출점된 상황에서 창업에 대한 인기도 빠르게 시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바로 이어 8,800원 저가 한우로 2개월 만에 가맹점 100개를 계약했다고 홍보하던 이 브랜드도 이후 추가적으로 매장의 증가세는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는 이미 해당 아이템이 불과 6개월 만에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한우 소고기 브랜드의 매장은 홀 위주로 운영되기에 유동인구가 확보되는 상권에서 들어갈 만한 입지가 뻔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퍼져도 현재 선두업체가 계약한 200여 개 매장 수가 최대치입니다. 게다가 한우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돼지고기인 삼겹살만큼 자주 찾는 외식 메뉴일 수는 없기에 한 상권에서 수많은 브랜드의 매장이 경쟁적으로 창업할 만한 업종도 아닌데요. 과거 탕후루 열풍에 같은 동네에서 여러 개의 유사업체들이 경쟁하다 현재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모두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몇천 원에 먹는 디저트류도 아닌 비싼 외식에 해당하는 한우 가지고 저가 경쟁을 벌인다는 상황 자체가 넌센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 성장을 멈춘 저가 한우에 미투 브랜드까지 난립하면서 시장은 갈수록 혼탁해지는 모습인데요. 이미 선발주자가 9,800원 저가 한우로 단가를 낮춰서 주변 정육식당과 소고기집들을 다 죽이는 모양이었는데 똑같은 컨셉의 브랜드들이 너도 나도 저가 출혈 경쟁까지 하며 이제 다 같이 죽자는 공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가 한우 시장에 난립하고 있는 카피 브랜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선두업체와 유사하게 상호에 돌판 한우가 들어간 곳이 눈에 띕니다. 여기는 30일 만에 25호점을 돌파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미 자리를 잡은 1, 2등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기존 고깃집에 돌판으로만 바꾸는 형태로 가맹점을 유치하며 매장을 확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역시 가맹 시작과 동시에 25호점을 오픈시켰다고 하는 암소 한우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무이자 대출을 통해 업종 변경을 해주겠다고 홍보하고 있었고 메뉴 구성과 고기의 가격은 다른 저가 업체들처럼 꽃등심 100g 9,800원을 비롯해 거의 같았습니다. 공통적으로 후발업체들은 창업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유치하는 전략을 쓰고 있었는데 가맹 본사는 어차피 매장을 오픈시키면 물류 마진으로 수익을 계속 남길 수 있기에 시설비 영원 같은 포인트로 예비 창업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점주들은 어차피 60% 이상의 원가율로 고생만 하고 수익이 거의 안 나눈다는 건 어느 저가 한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점 지역에 한정되어 매장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난 5월 김포 본점 오픈을 시작으로 주로 인천 지역에 매장을 열며 5개까지 매장이 생긴 이곳은 1등급도 아니고 투뿔 등급을 9,900원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한우 유통업체를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투뿔로 등급을 올린다면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주들의 마진율이 달라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찾을 수 있었는데요. 울산에만 5개의 매장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한 곳이었는데 아직 가맹사업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1등급 한우함소가 아닐 시 1억 배상 이런 문구를 간판에 붙여놓은 곳도 선두업체와 유사하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1등급 한우가 아닌 고기를 속여서 팔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말도 안 되는 원가율로 점주들이 돈을 못 번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1,900원 저가 맥주도처럼 생태계를 파괴하며 무한 가격 경쟁에 돌입해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한우집들도 저가 경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새로 생겨난 저가 한우 브랜드 외에 기존 일반 한우 고깃집까지도 저가 경쟁에 동참한 지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특정 브랜드의 매장만을 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고, 저가 한우 매장을 창업하는 분들도 선도업체 이외의 브랜드로 오픈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에 9,800원 저가 한우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2016년 281만 마리에서 2023년 6월 357만 마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한우 사육 두수에 비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외식 경기 침체로 한우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 공급 과잉 상태에서 보시는 표처럼 한우 산지 가격은 2024년 7월 442만 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 2021년 한우 한 마리의 가격은 645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그 가격이 3분의 1이나 빠졌고, 그래서 지금 잠시 유행하는 저가 한우 매장은 이런 비정상적인 한우의 하락 구간을 이용해 등장한 것이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과거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가격 하락 구간을 이용해 성업했던 연어 무한리필처럼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데, 이번 저가 한우의 유행은 제가 몇 달 전 1년 안에 망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공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방금 살펴봤듯이 제한적인 외식 소비가 존재하는 한우 시장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공급자인 브랜드가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며 공급 대비 수요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한우 가격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최근 저가 한우 매장들은 매출이 매달 빠르게 하락 중인 상황에 이제 원가율은 더욱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기에 불과 반년 만에 성장이 끝나버린 저가 한우 시장은 이제부터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저가 한우 매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4, 5월까지만 해도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던 곳들의 트래픽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 관련 매장들은 이제 주말에도 손님들이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기가 금방 식어버린 데에는 동일한 컨셉의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9,800원짜리 등심을 홍보하며 저렴한 한우집처럼 포장했지만 고기를 등심만 먹는 건 아닌 상황에서 다른 부위들까지 먹다 보면 실제 일반 정육식당이나 다른 한우집보다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품질들은 아니기에 그냥 한우 먹을 거면 몇만 원 더 주고 제대로 된 식당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선도업체를 비롯해 저가 한우 매장에서 품질이나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가격에 대한 불만이 생겨버린 소비자들은 그 후 생긴 카피 브랜드 저가 한우 가게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소비자들은 결국 컨셉만 싼 마이고 먹다 보면 가격은 그렇게 싼 게 아니라 다시는 안 간다며 차라리 제대로 된 곳에서 한우를 먹겠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당 브랜드의 본사들은 해당 아이템이 롱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간에 매장을 계속 오픈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후에는 가맹점주가 폐업을 하든 양도를 하든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저가 한우를 창업한 가맹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과거 잠깐의 유행을 끝내고 공멸한 수많은 외식 창업처럼 앞으로는 현상 유지를 하며 버티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시당초 이런 박리다미식 영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난번 저가 한우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운영 시간 동안 평일은 최소 2회전, 주말에는 3회전 이상이 계속 돌아가면서 일매출 300만 원 이상, 월 매출은 1억 정도는 나와줘야 그나마 1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데, 이제 상권마다 유사 브랜드 매장이 몇 개씩 생겨서 손님을 나눠 먹고 있으니 매출은 전 매장에서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가 한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 2억 원 이상의 매출은 올해 초 오픈했던 매장들의 최고 매출이라 보시면 되고, 현재 이런 매출을 기록 중인 매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기획형 프랜차이즈로 불과 6개월 만에 수백 개의 매장을 만들어버린 뒤 본사만 오픈 수익을 잔뜩 챙기고 점주들은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국내 창업 시장에서는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국내 창업 시장에서 조심해야 하는 사례와 그래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곳들을 비교하며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꾼들은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저가 한우의 대표이사로 나오는 유명 연예인 또한 홍보를 위한 얼굴 마담인 뿐, 이 사람이 이 외식 프랜차이즈를 기획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전문적인 운영 법인과 법인 대표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를 다루는 본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 시스템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원가율에 단가 맞추고 복제한 뒤 창업 비용 좀 깎아주는 형태로 가맹점을 모집하면 되기에 단기간에 유사 브랜드가 난립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이렇게 단기간에 유행하며 매장 수가 빠르게 증가하거나 무조건 저가로 찍어내는 아이템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 경쟁력이 저가밖에 없다는 건 경쟁자가 그 가격에 동일 제품을 맞춰버리거나 그 이하로 내려서 치킨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1년 안에 인기가 끝나버린 1,900원 저가 맥주와 지금 살펴본 저가 한우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봤듯이 국내 창업 시장에는 짧은 기간에 특정 브랜드가 인기를 얻어 급상승하게 되면 수많은 미투 브랜드가 난립하다 관련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창업 시장에서 저가 아이템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해당 시장에 대한 분석과 창업 시점 및 엑시트 시점 등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이 유행이라고 무턱대고 시장에 뛰어들고 나면 뒷일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현재도 저가 한우 창업을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진행을 멈추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길 권하고 싶고요. 관련 시장의 선도 업체뿐만 아니라 유사 브랜드를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무분별한 미투로 혼탁해진 국내 저가 한우 시장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스크린 골프 자주 치시나요? 과거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사업 아이템이 바로 이 스크린 골프 매장 오픈일 정도로 국내에서는 스크린 골프가 아주 크게 유행해 왔죠. 하지만 경기 불황에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 이어지며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 인구 감소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2024년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에서 발표한 전국 골프장 누적 이용객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골프장 이용객은 2023년 수백만 명이 급감한 것에 이어 2024년에도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이어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뿐 아니라 이젠 스크린 골프도 예전 같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몰락 중인 국내 스크린 골프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IMF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 좋은 체감 경기에 끝날 줄 모르는 국내 경기 불황은 골프를 비롯한 취미 업계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최근 골프장, 스키장, 테마파크 등의 영업 실적을 집계한 예술 스포츠 여가 분야의 생산 지수는 전년 대비 6.9%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골프는 코로나 시기 유입되었던 MZ 골퍼들이 떠나고 신규 유입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 2023년 기준 1년 동안 골프 활동을 한 번이라도 친 사람은 624만 명 수준으로 활동 인구 비중이 코로나 시기이던 2021년 31.5%에서 16.9%로 급감했는데요. 그래서 최근 각종 골프 모임에는 한두 사람씩 이탈하는 인원들이 생기며 해체 분위기인 곳들이 많아졌고, 결국 이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마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속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있어 보이기 위해 무리해서 골프를 치던 사람들도 경기 침체에 지갑이 얇아진 현재 골프는 사치라는 인식을 하며 골프채를 내놓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에 스크린 골프 시장 2위 업체인 카카오 VX가 올해 초 연내 매각 추진을 발표했었는데요.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골프에서 손을 뗀다는 사실이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주었었는데,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스크린 골프 업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회사가 2023년 적자 전환 이후 지난해 2024년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카카오 VX의 실적 추이를 보면 작년 2024년에 매출은 1,089억 원, 순손실은 18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013년 대비 매출은 400억 가까이 감소했고 순손실도 80억이나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한 실적과 더불어 카카오 VX의 기업 가치도 급락하며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전개된 상황으로 매각에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요. 당초 6천억 수준까지 기대되었던 기업 가치는 현재 2천억 수준으로 평가되며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5월 카카오 VX는 매각 진행을 잠정 중단하고 마는데요. 골프 불황에 인수하려는 원매자도 마땅치 않아 실제 최근 기관 투자자들은 골프 관련 제안서는 쳐다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매각 추진은 어렵다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 시장 1위 업체인 골프존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골프존의 실적 추이를 보면
매출과 당기순이익 모두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골프존은 202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이익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여기에서 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30% 급감해 버렸습니다. 골프존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1,821억 1,700만 원보다 28.7%가 줄어든 1,298억 3,700만 원으로 공시되었는데요. 이처럼 소비 위축에 스크린 골프 인구가 급감하며 관련 시장 1, 2위 업체인 골프존과 카카오 VX의 전성기가 끝났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환경에서 일선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골프를 치는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무분별하게 매장이 출점되며 동네마다 경쟁 매장이 지나치게 많아진 것도 문제입니다. 국내 스크린 골프 시장에는 업계 선두인 골프존을 비롯해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과 SG 골프 외에도 파온, 오케이온 골프 등 10개가 넘는 스크린 골프 업체가 존재하는데요. 이들의 매장 수를 모두 합치면 작년 기준 국내 스크린 골프 매장은 무려 1만 개에 육박합니다. 이제 포화 상태를 넘어 어딜 가나 스크린 골프장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같은 건물 안에 골프존이 두세 개씩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영업 반경이 안 지켜지기로 유명한 편의점 출점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골프 유저들은 스크린 골프도 대형 카페의 트렌드처럼 대형화된 매장에 최신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깔끔한 인테리어가 된 곳으로만 몰리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최신 시설로 창업하면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어차피 시스템은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되기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최신 시설도 구형이 되고 대형 매장 옆에 또 다른 대형 매장이 생겨버리면 어차피 경쟁 관계에서 손님을 뺏기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 골프 인구가 줄어들며 시장 파이 자체가 작아지고 있는 스크린 골프 시장은 남아있는 골프 유저들의 지속적인 재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각 점주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건데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최신 기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고객은 신규 기계가 도입된 매장만을 찾아 이동하고 구형은 재미가 떨어진다 생각해 잘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계를 업그레이드 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골프존은 평균 2, 3년에 한 번씩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해 왔는데 현재도 많이 볼 수 있는 6세대 버전인 투비전 플러스는 2018년에 출시되었고 이후 약 3년 만인 2021년에 투비전 플러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으며 가장 최신 버전인 7세대 투비전 NX는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23년 8월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점들의 이런 기기 교체 비용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기에 골프존 같은 본사들은 그동안 앞뒤 가리지 않고 가맹점을 출점시키며 매장 수를 늘려왔는데요. 그럼 골프존의 교체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골프존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하드웨어 교체는 6천에서 7천만 원, 소프트웨어 교체는 2천에서 3천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카카오 VX는 신규 기계인 프렌즈 스크린 퀀텀을 작년 4월에 출시한 이후 각 매장에 빠르게 도입하는 중인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매장은 동일 프렌즈 스크린 사이의 경쟁에서 자연스레 도태되어 버립니다. 결국 동네마다 포화 상태가 된 스크린 골프는 이제 매장끼리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스템까지 동일하다면 손님을 뺏어오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가격이나 할인 경쟁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손님이 줄어드는 스크린 골프에 가격 인하로 제살 깎아먹게 하는 것은 마치 포화 상태까지 매장이 늘어난 이후 가격 할인으로 경쟁하다 공멸해버린 과거 PC방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설이라면 그때마다 할인하는 곳에 찾아가면 그만이기에 한 곳에 단골이 될 이유가 없고 스크린 골프장은 다른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점주의 특별한 기술 없이 운영되는 매장이라는 점에서 한계도 명확한데요. 어찌 보면 PC방이나 스크린 골프 같은 시설 기반 창업 아이템이 가진 한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크린 골프 매장들은 뚜렷한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골프존 매장들의 경우 2023년 정도까지는 룸당 평균 매출이 월 500만 원 후반대로 보통 최소 5개의 룸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에 매장당 월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작년과 올해 상황은 갈수록 나빠져 최근 매출은 평균 30%가량 감소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골프존이 이 정도이고 카카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요. 2023년 정보공개서 기준 프렌즈 아카데미의 평균 매출은 연 3억 원 정도로 월 2,5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월 2천만 원도 안 되는 매장들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월 매출 2천만 원이면 높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문제는 스크린 골프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창업이기에 이 정도 매출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보통 스크린 골프 룸의 실제 평수는 11평에서 13평 정도이지만 공용 공간까지 포함하는 실평수는 약 20평을 잡고 계산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100평 매장 5개 룸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계 한 대당 7천만 원에 인테리어 비용 등만 해도 합계 비용이 5억 3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금액에는 매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에어컨 등의 냉난방기와 공조시설 및 소방시설, 그리고 화장실, 통신설비 등 필수 시설비는 별도 금액으로 빠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상가임대 보증금 등 부동산 비용 또한 별도이기에 룸 5개 골프존을 창업하는 데에도 7, 8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평수를 150평 정도로 해서 룸을 7개에서 8개 정도로 만들면 비용은 10억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막대한 창업 비용 대비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업종인 겁니다. 수억 원의 초기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에도 5년 이상은 걸리는데, 돈 좀 벌만하면 앞서 말씀드린 기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수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골프존의 경우는 사용자 한 명당 2천 원씩 별도의 게임비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구조 때문에 좋지 않았던 스크린 골프 매장의 수익성은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까지 더해지며 마진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응하고자 무인화 영업을 도입하는 스크린 골프장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무인화를 통해 영업시간을 24시간 영업으로 늘려 어떻게든 추가 매출을 확보해 보려는 것인데, 이는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중이었고요. 실제 점주가 매일 근무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해왔던 매장에서 최근에는 이런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인 매장의 형태 역시 매출 증대에 분명 한계가 있는데요. 최근 너도 나도 빠르게 무인의 형태로 전환되고 그 매장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인 매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매출인 심야 시간 경쟁 또한 심해져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크린 골프 시장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점하는 매장도 속출하고 있는데, 최소 5억 원 이상의 창업 자금이 들어간 만큼 폐업시 손해도 매우 큽니다. 게다가 중간에 기계도 교체하며 버티는 과정에서 대출까지 있는 경우는 더욱 막막해질 텐데요. 물론 아직 폐점보다는 골프 강습과 레슨 연계를 진행하며 수익 확보를 하려는 매장들도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골프 입문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레슨 프로들과 수익 쉐어를 하고 나면 역시 남는 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포화 상태를 넘어 사양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스크린 골프 시장을 보며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소비력이 감소한 소비자들이 이제 고가 취미를 대중적으로 즐기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혹시라도 만약 이런 상황에서 스크린 골프 창업을 염두에 두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냥 다른 쪽으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꺾여버린 업황을 이길 수 있는 창업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정확한 현실을 알고 접근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기에 팩트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전달드리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골프의 호황이 끝나버린 현재 대한민국 골프의 파티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 즐겨 타시나요? 요즘도 자전거를 타신다면 어느 브랜드의 자전거를 타고 계신가요? 국내에는 수많은 자전거 브랜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장년층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린 시절 삼천리 자전거를 한 번쯤은 타보셨을 정도로 삼천리 자전거는 한때 국민 자전거 브랜드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급격한 실적 하락에 오너의 횡령까지 더해지며 과거의 명성은 오간데 없이 처참하게 몰락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빠진 삼천리 자전거의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의 시작은 무려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창업주인 김철호 회장은 삼천리 자전거의 모태가 되는 경성전공이라는 회사로 자전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자전거 부품을 생산하거나 중고 자전거를 재조립해 판매하는 형태였지만, 한국전쟁 이후 기아산업이란 이름으로 1952년에 국내 최초로 자전거 국산화에 성공하며 한반도 삼천리를 달리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자전거에 삼천리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현재의 삼천리 자전거라는 이름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본격적으로 자전거가 대중화됨에 따라 삼천리 자전거는 국내 자전거 시장 점유율 65%를 달성할 정도의 독보적인 위치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당시 기아산업은 자전거에 그치지 않고 오토바이와 자동차 생산도 시작했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기아자동차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1979년에 기아산업에서 자전거 사업부가 분리되어 현재의 삼천리 자전거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자전거 시장 확대에 따라 제품 라인업의 다변화가 시도됩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1991년 생활체육용 자전거인 레스포를 런칭한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레스포는 런칭 이후 다양한 광고를 진행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1994년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당시 3집 수록곡이었던 교실 이데아를 광고 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선수용 자전거인 첼로 브랜드를 런칭하며 이제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라인업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름을 날리던 삼천리 자전거는 2007년에는 국내 최초로 자전거 연간 판매 100만 대를 돌파하는 브랜드가 되는 성과를 냈는데요. 하지만 성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국내 자전거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서며 우리에게 친숙한 삼천리 자전거였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경영 악화가 심각해지는 중인 겁니다. 실제 삼천리 자전거의 2023년 매출은 1,0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63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고 마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도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6,000원대이던 삼천리 자전거의 주가는 2025년 현재 4,000원대로 반에 반토막이 나버렸고 2025년 7월 31일 장 마감 가격 기준 시가총액도 560억 원에 불과해 시가총액 순위는 1222위로 코스닥 상장업체 중 최하위권으로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삼천리 자전거가 이렇게 급격하게 몰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체 생산을 축소하고 외주 생산을 확대한 이후 품질 관리 문제와 고정비 상승이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에 실패한 부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현재 거의 모든 자전거를 중국 제조사에 OEM 방식으로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요. 과거 자체 기술 개발로 국내 최초 국산 자전거를 만들었던 삼천리 자전거였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 그럼 외주 생산을 늘린 시점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생산 과정에 변화가 생겼던 건 1997년이었습니다. 당시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대구와 경남 양산 공장을 매각하고 충북 옥천 공장으로 이전했지만 이후에도 생산성이 떨어진 데다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리면서 2005년 3월에는 옥천 공장마저 폐쇄하고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평균 연간 90만 대 정도를 생산해 국내 시장에 공급해왔던 건데요. 2010년 이후 의왕 공장을 가동하며 일부 국내 생산을 재개하긴 했지만 연간 자전거 생산 능력은 10만 대 규모에 불과해 비중이 크지 않고 이미 전 세계 자전거 부품 시장도 이제는 대만과 중국이 독식해버린 상황에서 앞으로도 국내 생산을 더 이상 늘리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2010년대 들어 전기 자전거 시장이 성장하며 공유 모빌리티 시장도 급속히 커진 상황에서 삼천리 자전거에도 전기 자전거 브랜드 팬텀이 있긴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낮은 상황에 중국 저가 업체를 비롯한 경쟁사에 밀리며 퍼스널 모빌리티 브랜드와의 제휴도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실적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리고 소매 판매를 진행하는 유통 구조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삼천리 자전거는 과거부터 전통적인 판매 방식인 오프라인 대리점 기반의 판매를 해왔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삼천리 자전거의 대리점 수는 전국 930개인데 이는 2021년 1,400여 개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한 매장 수입니다. 아무래도 판매량이 저조해짐에 따라 대리점 계약 해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젊은 층의 고객들은 자전거도 온라인으로 제품을 비교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삼천리 자전거의 대리점주 분들 중에는 수십 년간 대리점을 운영하며 연세가 많아진 분들이 많다 보니 온라인 판매에 익숙하지 않은 대리점주들이 많아서 최신 판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랜딩 전략의 부재로 젊은 세대들에게 노출되는 SNS 마케팅이나 브랜드의 홍보 전략이 부족했던 부분도 아쉬운데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과거 일반 자전거 이미지에 갇혀있는 삼천리 자전거는 요즘 젊은 층이 보기에는 올드한 브랜드 이미지에 혁신이 사라진 브랜드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이언트,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스콧 등 일명 수입 자전거 빅4로 불리는 수입 자전거 업체와의 경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삼천리 자전거는 결국 2024년에도 자전거 사업부문은 영업손실 14억으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전체 연결 매출 실적을 보면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다시 소폭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자전거가 안 팔리고 회사가 폭망하고 있는 중이라더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지금 보시는 연결 재무제표의 긍정적인 영향은 코로나 이후 회복된 여행 업황에 따라 주요 계열사인 참 좋은 여행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천리 자전거는 참 좋은 여행으로 본업인 자전거 사업 부분의 부진을 만회하는 중이었는데요. 참 좋은 여행은 작년 기준 연매출 800억 원을 올리며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 이어 업계 3위권의 업체로 성장한 곳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2023년 말 계열사인 참 좋은 여행을 연결대상 매출에 포함시키면서 여행사업 부문 실적을 온전히 반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2024년 연결 매출 자료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참 좋은 여행의 연매출은 808억 원으로 자전거 부분 매출 803억 원을 앞선 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여행사업 부문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으로 당장 회사의 숨통이 트이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삼천리 자전거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삼천리 자전거 오너인 김석환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난데없이 오너 리스크가 터진 건데요. 고 김철호 기아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김상문 전 기아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김 회장은 1999년부터 삼천리 자전거 사내 이사를 맡으며 경영을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실적 악화로 적자전환하는 와중에 5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당금에 300억에 달하는 횡령 배임으로 김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매우 큰데 자세한 내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삼천리 자전거는 일반 기업들과는 좀 다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삼천리 자전거의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GL엔코라는 회사가 3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로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삼천리 자전거 최대 주주 GL엔코는 현재 오너인 김석환 회장이 지분 72.6%를 보유한 1인 개인 회사라는 건데요. 김 회장은 이 GL엔코를 통해 배당 수익을 받고 부품 유통까지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9년부터 매년 평균 11억에서 13억 수준의 배당금을 수령하며 5년간 배당금만 57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회사의 재무적 어려움과 관계없이 1인 회사 GL엔코가 오너의 현금 창고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잡힌 건데요. 무려 1000%에 달하는 배당률에 가족회사와의 자금 거래와 지급 보증, 상표권 사용료까지 하면 특수관계자의 거래 금액은 125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요 계열사 참 좋은 여행과의 관계에서도 횡령 배임 혐의가 있는 건데요. 김 회장은 2007년 삼천리 자전거 인적 분할 과정에서 참 좋은 레저, 현재의 참 좋은 여행을 설립한 뒤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초기 실적을 부풀리며 주가가 오르자 지분을 모두 삼천리 자전거에 매각해 300억 원대의 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따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자택과 주요 계열사까지 압수수색을 받으며 수사는 삼천리 자전거 본사와 참 좋은 여행 본사까지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봤듯이 삼천리 자전거는 이제 본업인 자전거 사업에선 적자가 지속되며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상황에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건 여행 사업 부분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무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전거라는 한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로 군림했던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의 생태계와 소비자의 니즈를 읽어내 진화하지 않으면 얼마나 처참하게 몰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너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횡령 배임 의혹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현재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피자 자주 드시나요? 피자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각자 선호하는 피자 브랜드가 있으실 텐데 국내에 수많은 피자 브랜드가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과정에서 30년 이상 장수하고 있는 1세대 피자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도미노 피자입니다. 과거 피자 브랜드 3대장 중 하나로 불릴 만큼 성장했던 도미노 피자는 다른 메이저사인 피자헛과 미스터 피자가 몰락의 길을 걷는 와중에도 나름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도미노 피자에는 여러 가지 논란들과 의혹이 넘쳐나며 최근엔 매출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도미노 피자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1960년에 설립된 미국의 피자 프랜차이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에 진출했으며 한국 도미노 피자 운영사는 미국 본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청호 DPK라는 국내 기업인데요. 미국 도미노 피자의 한국 법인이 아닌 한국 기업인 만큼 국내 도미노 피자는 청호 DPK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미국 도미노 피자 본사로부터 운영상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며 현지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미노 피자의 가장 최근 공개 버전인 2023년 말 정보 공개서를 보면 도미노 피자는 전국 480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이 중 369개가 가맹점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수년간 일정 매장 수에서 큰 변동이 없기에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 없이 운영 중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 도미노 피자 본사인 청호 DPK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년간에 걸친 불공정 행위가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은 매장이 노후화되거나 브랜드가 리브랜딩됨에 따라 가맹 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의해 점포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점포 환경 개선 공사 시 가맹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40%,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의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호 DPK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7년 동안 70명의 가맹점주가 본사의 요구에 의해 점포 환경 개선 공사를 하며 소요된 공사비 51억 3,800만 원 중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 15억 2,800만 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청호 DPK는 특정 일까지 점포 환경 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에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진구하는 등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 실시를 직접적으로 압박했음에도 공사 이후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이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국 이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점주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공사비 15억 2,800만 원에 대한 지급 명령은 물론 추가로 7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도미노 피자는 고객을 기만하는 가격 인상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실제 도미노 피자는 2021년 3월에 가격 인상을 진행한 것에 이어 약 10개월 만인 2022년 1월 또다시 가격 인상을 하며 2년 연속 가격 인상을 한 것도 모자라 이후 불과 7개월 만인 2022년 8월에도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런데 도미노 피자는 할인 행사가 너무 많아 대체 어떤 가격이 정상가이고 어떤 가격이 할인가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도미노 피자가 방문 포장 고객에게 30에서 40% 상시 할인을 해주고 최근 팀 멤버십 고객 감사제 등 또 다른 할인 프로모션에는 50%까지 할인이 들어가며 대체 정상 가격이 한 판에 얼마인지 모르겠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할인 이전에 앞서 가격을 대폭 올리는 선 가격 인상 후 할인을 통해 사실상 할인 효과가 없도록 만드는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할인 정책은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는데요. 도미노 피자는 그동안 신제품을 출시할 때도 일단 높은 가격을 책정한 뒤 할인을 해주는 마케팅을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고객들에게 선심 쓰듯 할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할인에는 신제품 출시 당시 고가의 가격을 매겨 사실상 가격 인상을 반영하는 자신들의 철저한 이익 계산이 깔려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상시 할인제가 고착화된 빈과 시장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살 때 상시 할인이 진행되지만 판매점마다 가격은 다 다르죠. 이 때문에 정확한 아이스크림의 정가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판매처별로 동일 제품 가격이 제각각이니 소비자들은 혼선을 겪으면서도 그냥 할인가라고 여기며 똑같은 제품을 각기 다른 가격에 구입하게 됩니다. 이같이 비정상적인 가격 구조는 결과적으로 빈과 업계의 실적 악화에 주된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피자 업계의 이런 할인 구조를 주도해온 도미노 피자의 최근 실적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미노 피자를 운영하는 청호 DPK의 지난해 매출은 2,0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가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지난 4년 사이 매출이 300억 이상이나 빠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가맹점들로부터 받는 로열티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가맹점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도미노 피자 가맹점의 면적당 평균 매출 자료를 확인해 보니 2021년 2,884만 원에서 2022년 2,673만 원, 그리고 2023년에는 2,596만 원으로 꾸준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냉동 피자를 사서 집에서 에어프라이어로 데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 국내 냉동 피자 시장 규모는 2019년 900억 수준에서 2021년 1,430억 원, 그리고 작년 2024년에는 1,635억 원으로 꾸준히 커지며 도미노 피자 같은 피자 전문점의 매출을 서서히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도미노피자 오너 일가에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존재합니다. 우선 2016년 44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 120억, 2019년 80억, 2020년 300억 등 5년간 총 544억의 배당을 오너 일가에 진행한 부분인데요. 한국 도미노피자 운영사 청호 DPK는 오너인 오광현 회장을 비롯한 특수 관계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이 특수 관계자는 오 회장의 배우자인 강호양 전무 및 처형인 강호선 씨 등 모두 오너 일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사로 돈 벌어서 오너가 배당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인 이유는 청호 DPK가 2020년 당기 순이익으로 223억 원을 기록할 당시 연간 순이익을 훨씬 넘는 300억 원을 오너 일가에 초과 배당하는 것을 비롯해 가맹점들의 수익성 악화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커녕 오너 일가로 회사의 이익을 넘는 현금을 배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도미노피자는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 무려 3차례나 가격 인상을 진행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가파른 가격 인상에 대해 당시 도미노피자 측은 원 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으로 설명했었지만, 실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니 원 부자재 가격을 포함한 상품 원가와 상품 매입액은 전년보다 오히려 30억 이상 감소했었습니다. 결국 가격 인상을 통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오너 일가의 배당으로 돌아간 셈인 것이기에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럼 대체 왜 이 정도로 무리한 배당을 진행해온 걸까요? 이와 관련해 실제 도미노피자 관련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회사를 상속 증여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회사 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축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오광현 회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중 첫째 아들은 현재 청호 DPK의 부사장으로, 동생인 둘째 아들은 상무로 재직하며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두 아들이 해외 유학 당시 호주 국적을 취득하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부분인데요. 두 아들은 지금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로 귀국해 청호 DPK에 근무 중인 것인데, 이들은 군 복무를 해야 할 나이에 해외 국적을 취득했기에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상실자로 분류될 수 있고, 실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상실자는 만 41세 전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 부여가 제한될 수 있지만, 현실은 실제 심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며 병역 회피 이후에도 이들처럼 국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만 40세 이후에는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열릴 수 있기에 이 두 아들은 병역 의무 회피 상태에서 기업 승계 및 상속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일은 세간에 알려진 대로 롯데나 두산 등 일부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청호 DPK처럼 중견기업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실제 증권사 내 가업 승계 업무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대기업뿐 아니라 국내 중견 중소기업에도 자녀들의 해외 국적 비율은 매우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들이 41세 이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진 않으며 상속 증여에도 큰 변동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이 같은 한국계 외국인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도미노피자의 운영사 청호 DPK의 사례는 과도한 배당을 넘어 외국인 신분을 통한 편법 승계와 기업 지배구조의 불공정 문제까지 마치 종합 선물 세트를 보는 느낌입니다. 아이유와 손흥민처럼 유명 모델을 활용해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쌓아온 도미노피자의 운영 실태와 편법은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살펴본 본죽이나 BBQ 치킨의 사례처럼 부도덕한 오너 일가의 사례 못지 않은 충격을 주는데요. 업계 탑티어 회사들의 이런 행태가 반복되니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프랜차이즈들까지도 통으로 욕을 먹으며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내 프랜차이즈가 모두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정보의 신 제작팀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분들께 불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걸을 수 있게 알려드리고 정상적인 곳들의 사례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안마의자 사용하시나요? 과거에는 고령층이 주로 찾는 제품으로 생각되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젊은 층에게도 인기를 끌며 빠르게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며 성공한 기업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바디 프렌드를 빼놓을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하락세가 시작된 바디 프렌드는 현재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마의자 시장의 강자 바디 프렌드가 최근 적자로 돌아선 근황과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디프렌드는 2007년에 설립된 국내 안마의자 제조 기업입니다. 하지만 바디프렌드가 처음부터 안마의자를 직접 만들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중국에서 안마의자를 떼다가 파는 단순 유통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장사가 잘 되자 2009년 연구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자체 기획한 상품을 내놨는데요. 자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0년 연매출이 188억 원까지 오르며 시장에 자리 잡은 바디프렌드는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주력 판매 방식을 렌털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리고 당시 수백만 원짜리 고가 안마의자를 월 5만 원 정도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는 프레임이 소비자들에게 먹히면서 중장년층뿐 아니라 높은 가격 때문에 구입을 꺼리던 20, 30대 젊은 층까지도 TV 홈쇼핑을 통해 안마의자 주문을 하기 시작하며 바디프렌드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 렌털 도입 3년 만인 2013년 바디프렌드의 연 매출은 785억 원으로 4배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2014년에는 전년 대비 또다시 85% 성장한 1,450억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영업이익도 300억 원 수준을 내자 바디프렌드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장 추진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던 바디프렌드는 2015년 돌연 지분 매각을 진행하며 추진하던 상장 계획은 중단되고 마는데요. 바로 사모펀드 운영사 VIG 파트너스가 지분 44.6%를 인수하며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뀐 이후에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이던 바디프렌드는 2018년과 2020년 다시 상장을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논란으로 무산되자 결국 VIG 파트너스는 2021년 스톤브리지 캐피탈에 다시 지분 매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회사의 주인이 바뀌며 재앙은 시작됩니다. 당시 바디프렌드의 인수는 사모펀드 스톤브리지 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BF 하트라는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이때 두 사모펀드가 각자 선정한 경영자 2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해서 경영을 시작했던 겁니다. 바디프렌드의 주주 현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창업주와 신규 대주주로 등극한 투자 목적 회사가 지분을 양분한 가운데 새롭게 경영권을 쥔 스톤브리지 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의 동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7월 새롭게 경영권을 차지한 지 겨우 6개월 만인 2023년 2월 내재되었던 양측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스톤브리지 캐피탈 측은 한앤브라더스 측 인사들이 과도한 급여의 수령과 미국 출장비 지출 및 법인카드의 유용 등 함부로 비용을 쓰는 것을 문제 삼고 사원 총회를 열어 한앤브라더스 측의 업무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데요. 이에 대해 한앤브라더스는 해당 사원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며 양측 간의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서로를 횡령, 배임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스톤브리지 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며 이제 동반자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막장 드라마가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디프렌드와 한앤브라더스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고 회사를 구성하는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들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정말 보고 있기만 해도 어질어질한 상황인데 작년 말 관련자들의 구속은 면했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 및 창업주가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창업주인 강의사와 한앤브라더스 간의 분쟁마저 길어지며 바디프렌드는 최근 몇 년간 실적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바디프렌드는 2021년을 고점으로 지속적인 매출 하락을 기록하며 2022년에는 경쟁업체인 세라짐에게 업계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지난해인 2024년에는 2021년 대비 3년 만에 매출이 무려 1,800억 원이나 하락하며 별도 실적 기준 당기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하고 마는데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난 1분기 바디프렌드의 매출액은 1,00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고요. 수익성은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올해 1분기 바디프렌드의 영업이익은 1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7.5%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액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제품군인 안마의자와 소형 마사지 기기 등 헬스케어 기기의 매출 감소폭이 컸는데 1분기 바디프렌드의 헬스케어 기기 내수 매출액은 7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소비자들이 값비싼 안마의자 구매를 꺼리는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까지 길어지며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기업 운영 전략에도 차질을 빚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바디프렌드가 2014년부터 10년 넘게 추진 중인 상장도 현재로서는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디프렌드가 상장을 추진했던 시기는 앞서 살펴본 2014년 외에도 2018년 그리고 2020년까지 총 3번이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모펀드의 지분을 매각하며 상장 추진이 중단된 2014년 이후 2018년 두 번째 상장 진행 시 심사 통과에 발목을 잡았던 문제는 당시 불거진 직장 내 갑질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연장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유도 과정에서 내부 괴롭힘 등의 문제 또한 드러났던 건데요. 특히 당시 직원들의 내부 증언으로 나왔던 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간식을 빼서 다른 직원에게 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의 공개적인 모욕을 했다는 이야기들은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가 싶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급여 관련 문제들을 비롯해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로 당시 바디프렌드 대표가 형사 입건되고 별도로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은 결과 경영 투명성 미흡으로 판단되며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 심사를 미승인하고 상장은 무산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이었던 2020년 상장 무산은 허위 과장 광고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디프렌드는 다양한 자사 제품에 뇌피로 회복 속도 증가, 집중력 지속력 증가, 기억력 증가, 그리고 키 성장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었고, 특히 2019년 키 크는 안마의자 하이키는 거짓 광고 논란이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에 기억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공정위는 이 광고를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해 바디프렌드를 검찰에 고발했고, 시정 명령과 함께 2,2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었습니다. 이렇게 1차 상장 도전은 사모펀드의 지분 인수로, 2차는 직장 내 갑질에 따른 대표의 형사 입건으로, 3차는 거짓 광고에 발목 잡히는 이런 크고 작은 논란 속에 무산되었던 바디프렌드의 증시 상장은 2025년 현재도 앞서 살펴본 경영권 분쟁, 그리고 주요 주주들의 횡령 및 배임, 지속적인 매출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장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주력 제품인 안마의자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바디프렌드가 가진 그 이외의 사업군들도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요소인데요. 매트리스를 주력으로 하는 라클라우드 브랜드의 제품 내수 매출액도 전년 동기 130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118억 원으로 9.2%가 감소했고, W정수기 렌탈 사업도 그동안 피코그램, 교원웰스, SK매직 등 경쟁 가전업체들과 수차례 법적 다툼을 벌여왔지만 디자인권 침해 관련 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성장의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정체되어 현재 바디프렌드의 정수기 사업 매출 비중은 회사 전체 매출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할 텐데요. 하지만 올해 초까지 지난 3년간의 매출 비중을 보면 바디프렌드 매출 중 내수의 비중은 95% 이상으로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성과가 크진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바디프렌드가 선택한 전략은 다름 아닌 고급화였는데요. 바디프렌드는 최근 기존 출시한 헬스케어 로봇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프리미엄급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바로 최근 출시한 에스테틱 헬스케어 로봇 퀀텀 뷰티 캡슐이 대표적입니다. 퀀텀 뷰티 캡슐은 기존 하이엔드 모델인 퀀텀에 피부, 두피 관리 기능을 추가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살펴보니 과거 잠시 인기를 끌었던 셀리턴처럼 LED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안마의자에 결합된 제품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이 제품의 가격은 무려 954만 원으로 1,000만 원에 달했고요. 게다가 올해 초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선보인 모델명 733 제품은 현재 사전 예약 중이었는데 공식 소비자가가 1,398만 원에 달하며 기존 최고가 제품보다 또다시 400만 원 이상 오른 가격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가 프리미엄 제품들은 기존의 중저가 제품에 비해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지금처럼 전체 판매량이 줄어도 수익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을 노리는 것인데,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있으신 상류층에서 해당 제품을 얼마나 구매할런지는 미지수입니다. 홈 헬스케어 시장의 강자로 안마의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바디프렌드는 과거 급격한 성장만큼이나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
급격한 실적 하락으로 지난 20여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온 기업인데요. 오늘 살펴본 경영권 분쟁과 실적 악화, 그리고 그에 따른 상장이 무산되며 신규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승부수로 던진 프리미엄 제품 판매마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하락 추세를 돌리긴 어려워 보이는데, 바디프렌드가 과연 이번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조 서비스 가입하셨나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상조 시장이 급성장하며 우후죽순 관련 업체들이 난립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상조 회사 중 대다수 업체가 자본 잠식에 빠져 있고 망해버리고 난 뒤 나몰라라 하는 상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험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선납형 장사 노름에 불과한 상조 시장의 폐해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조회사는 장래를 돕는 전문 서비스 회사들로, 고객들은 상조에 가입하면 일반적으로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를 납부해 총 납부 금액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장래를 대비하며 가입하기에 보험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법적으로 상조회사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로 분류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발생할 사고의 확률에 대비해 적게 내고 더 받는 것인데, 상조는 보험과 달리 관련 서비스와 물품을 선불식 할부로 구매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험 상품은 약관에서 정한 사건이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면 보험료 납입 의무가 사라지지만, 상조 상품은 계약한 상품의 대금을 완납해야만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조 가입 중에 만약 돌아가셔서 쓰려고 하면 남은 납입 횟수의 합산 금액을 일시불로 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상조회사는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관련 시장이 커진 건 2005년 장묘업 관련 광고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해온 상조 관련 TV 광고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인데요. 이후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 상조 시장은 그야말로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약 10년 동안 상조회사들이 가입 고객에게 선납으로 받은 선수금의 규모와 전체 가입자 수 현황 자료인데요. 2024년 기준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892만 명, 선수금 규모는 9조 4,486억 원에 달할 정도로 커져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이런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회사의 총 선수금은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해 총 가입자 수는 960만 명, 선수금은 10조 3,348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이 중 상위 5개 업체의 선수금 합계가 약 8조 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들 주요 업체를 비롯해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실제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로 운영되며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상조회사들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례로 지난해 493억 원의 선수금을 운용하던 상조회사 위드라이프 그룹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듯이 위드라이프는 이미 2021년부터 완전 자본 잠식에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위드라이프 상조에 가입한 회원은 무려 2만 5천 명에 달했는데, 상조회사는 대부분 선불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자본 잠식이나 폐업 시 소비자가 낸 선납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보통 고객들은 납부 금액의 50%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0%는 날리게 되는데요. 2023년에도 2분기 폐업한 국방몰 라이프를 비롯해 3분기에는 영남글로벌이 폐업했고 4분기에는 대노라이프가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상조업체의 폐업에 실제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해마다 증가하는 중이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살펴본 이런 재무 건전성의 불확실성이 위드라이프 등 중소형 규모 상조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현재 영업 중인 선수금 규모 상위 20개 상조회사 중 12곳이 선수금 부채보다 총 자산이 더 적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그 12곳 중에는 업계 2위인 보람상조 그룹과 4위 대명 스테이션 등 대형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꽤 충격적입니다. 우선 대명 스테이션의 주요 재무지표를 보면 작년 기준 부채로 잡히는 선수금의 규모는 1조 4천억 원 수준인 것에 비해 자산 규모는 1조 2,631억 원으로 지난해 말 개별 기준 자본은 마이너스 1,765억 원이어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업계 2위 보람상조는 보람상조 개발을 시작으로 보람상조 라이프, 보람상조 리더스, 보람상조 피플, 보람상조 애니콜, 보람상조 실로암, 보람상조 플러스, 보람 카네기까지 상조회사만 총 8개를 운영 중인데 이 중 6곳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며 그룹 전체를 봐도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상위 20개 업체로 범위를 넓혀봐도 부모사랑, 더 피플라이프, 더 리본, 효원상조, SJ 산림조합상조, 대노복지사업단, 경우라이프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이쯤 되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진 상조회사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선수금이 들어와도 상조 고객 모집에 들어가는 영업 비용이 먼저 지급되는 산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부금은 보통 짧게는 수십 개월에서 길게는 수백 개월에 나눠서 입금되지만 계약 건당 지급되는 모집 수당은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부금 납입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지불되는데요. 그 외에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반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계약 한 건당 계약 초기의 현금 흐름은 적자를 보게 되고 이후 부금이 쌓이며 그 자금들을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상조 회사들은 돈을 벌게 되는데 이로 인해 영업이 활발한 상조회사는 모집 수단과 운영 비용 지출 규모도 크기 때문에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더 쉽게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고 상조회사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금은 장기성 부채이기에 단기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상조회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의 조건도 15억 원에 불과하기에 많은 업체들이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것도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현재 수많은 상조회사들의 부실이 발생하고 폐업에 이르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위드라이프처럼 길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상조회사보다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가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럼 국내 상조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폐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실제 2017년 163개였던 상조회사는 2019년 86개로 줄어들었고 올해 1분기 기준 76개까지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정상 영업 중인 상조회사의 수보다 그동안 망한 상조회사가 더 많을 정도로 부실기업이 많고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었는데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지급한 피해 보상금만 해도 올해 6월까지 그동안 총 2,511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납입금액의 50%만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피해액은 누적으로 당연히 2,511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은행보증까지 포함 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76개 상조회사 중 58개의 업체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은행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2022년에서 2024년까지 8개 상조회사가 폐업하며 약 3년간 가입자들이 못 돌려받은 돈만 해도 281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조회사가 상품 판매 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 계약 및 사은품이라고 포장하거나 정수기 등 렌탈 계약이라고 마케팅하는 불안전 판매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데요. 특히 계약 해지 시 사은품 가액을 위약금으로 청구당하는 사례도 최근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 상조 서비스 플러스 공기청정기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을 비롯한 상품 결합 형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업계 4위 대명 스테이션은 대명 아임레디라는 상조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업계 최초로 가전과 상조의 결합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해 업계 상위권으로 올라온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수많은 회사들이 이와 비슷한 상품을 내놓았죠. 문제는 이런 결합 상품을 내놓은 시중 상조 업체들도 상당수가 자본 잠식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결합 상품을 출시한 상조업체 23곳 중 65%인 15곳이 자본 잠식 상황인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정상적인 상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곳들도 많았는데 이미 가입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할부금이 상조 서비스 할부금과 합쳐져 있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이 사은품의 잔여 대금과 관련해 분쟁에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는 중이었습니다. 국내 상조 회사들이 가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금의 운용상 불투명한 구조와 제도상의 문제도 존재하는데요. 상조회사는 지금 살펴봤듯이 보험회사처럼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조회사는 고객의 월 납입금을 활용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데 하지만 보험사와 달리 자금 운용 규제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조회사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이 납입한 선수금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의 보전에 보증을 받지만 나머지 50%는 어디에 사용하든 제한이 없는 상태인데요. 게다가 상조업계는 보험사 등 금융업계와 달리 정부가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선수금에 대한 공시 의무도 전혀 없기 때문에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상조회사 중 일부 기업은 선수금을 이해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만든 펀드에 투자하거나 관계사의 주식을 사들이기도 하고 공시 없이 관계사의 돈을 빌려주기도 하며 원금 보존이 불확실한 투기 등급에 가까운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기도 한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에 정부의 제도 개선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조와 관련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조에 가입한 여러분들이 직접 관련된 공식 자료를 조회해서 사전에 피해를 막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조 서비스와 관련해 공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회 링크를 통해 관련 상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상조 회사들 중에는 이미 폐업한 곳들도 있으니 만약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들 가입하신 회사가 현재 정상 영업 중인지와 회사의 자산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상조는 보험이 아니라 그냥 할부 거래일 뿐이며 상조회사가 폐업해 버릴 경우 납입금액의 50%밖에 보전받지 못하고 중도 해약할 경우에도 해약 환급금은 납부 금액의 약 70%로 30%는 고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봤듯이 상조회사 중에는 재무 건전성이 위험한 업체가 너무나도 많기에 상조 가입 시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업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업계 최상위권 업체들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한 문제들도 드러나는데요. 전체 공개 영상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업계 1, 2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와 보람 상조에 대한 내용을 특별편으로 준비했으니 관련 상조에 가입되어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특히 오프라인 유통에 집중하다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 점포 수가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케이스로 얼마 전 삼천리 자전거를 다룬 콘텐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공감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카테고리에서 좀 더 큰 기업의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자제품 판매점 하이마트인데요. 언제적 하이마트야 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만큼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이제 하이마트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최근 점포수가 빠르게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하이마트가 잘 나가던 시기가 2000년대였으니 20년도 채 안 되었는데 그동안 하이마트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롯데 하이마트 몰락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이마트는 그 시작부터 도덕적이지 못했던 기업입니다. 하이마트의 전신은 1987년 설립된 한국신용유통이라는 회사인데요. 1983년 당시 대우그룹이 대한전선의 가전사업을 인수하며 키워왔던 대우전자의 국내 총판권을 갖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한때 국내 가전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확보할 정도로 성장했던 대우전자는 하지만 IMF 위기와 함께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1998년 두 개 부분으로 분리되는데요. 당시 국내 영업 부분은 한국신용유통에 합쳐졌고 과거 대우전자 서비스인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신설돼 서비스 부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우중 회장이 해외로 도피를 하며 김우중 회장이 보유 중이던 차명 주식을 당시 대우전자 판매총괄 본부장이었던 선종구 하이마트 창업자가 전부 자신의 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빼돌리고 한국신용유통을 대우전자의 국내 판매 조직과 통합해 종업원 지주회사라는 허울 아래 자신이 먹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한국신용유통은 사명을 주식회사 하이마트로 바꾸고 본격적인 국내 가전유통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하이마트는 제조사와의 가전제품 직거래로 파격적인 가격을 선보였습니다. 줄어든 유통 비용만큼 가격 경쟁력을 높여 가전 유통 시장의 매기가 되었고 소비자들은 전자제품을 살 때 기존의 가전 대리점에서 하이마트 같은 양판점을 먼저 찾게 되며 한동안 승승장구했는데요. 실제 하이마트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시작할 무렵이던 1998년 9월 50개 점에 불과하던 하이마트 점포는
2001년 말 점포수 230개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고 매출도 1조 2천억 원에 달하며 국내 가전 유통 시장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급상승한 덕분에 출범 3년 만인 2002년 국내 100대 기업에 진입했었습니다. 하이마트 하면 생각나는 이 CM송 광고가 방영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인데요. 당시 광고도 대히트하며 2022년 대한민국 광고 대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이마트가 잘 나가던 2000년대 초반의 출점 전략과 매장 구성을 보면 여러 가전 브랜드를 한 곳에 모아놓기 위해 매장을 매우 대형화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장은 대부분 단독 건물의 형태로 최대 5, 6층까지 구성했었고 평균 평수는 400평대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2010년에는 3조 원을 넘기는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지만 하이마트는 이 무렵 여러 번 주인이 바뀌며 경영상 논란을 겪게 되는데요. 우선 유진그룹이 2008년 외국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로부터 하이마트를 인수하며 하이마트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는데 당시 선종구 회장은 본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에 자금을 댈 만한 곳을 찾았고 그때 입찰 대금은 낮았지만 경영권 보장을 내세운 유진기업에 하이마트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진기업은 2011년 말부터 손종구 회장에게 경영권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지분 구조상 하이마트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선 회장은 각자 대표를 맡는 선에서 문제를 봉합하려 했지만 이미 깊어진 불신과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양측 모두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각이 추진되던 2012년 당시 대기업 여러 곳이 하이마트 인수를 검토했지만 신세계와 SK그룹은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해 결국 롯데그룹이 인수를 위한 본 입찰에 참여했고 롯데쇼핑은 하이마트 인수가를 7만 8천 원대 수준으로 내면서 하이마트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당시 롯데는 하이마트를 인수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가전 판매 전문 유통까지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추가해 시너지를 누렸지만 롯데로 넘어간 이후 기대와 다르게 하이마트는 별다른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롯데에 인수된 이후 10년간의 경영 실적을 보면 2012년 인수 이후 2017년경부터 매출이 정체되기 시작하더니 2020년 이후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더 이상 과거 오프라인 전략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몰 사업 확장과 오프라인 매장 효율화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롯데 하이마트는 수년간 수익성 개선에도 실패했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 하락 속도가 매우 가팔라졌는데요. 매출은 꾸준히 줄어들며 2021년 대비 약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있고 2022년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 이후 이렇다 할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 하이마트 주가 추이를 보면 2018년 8만 원대이던 주가는 2025년 9월 현재 10분의 1 수준인 8천 원대까지 추락한 모습인데요. 그럼 하이마트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롯데 하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보면 LG 베스트샵이나 삼성 스토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로 과거처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이마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마트는 제휴카드 발급 시 혜택이 커지는 구조인데 제휴카드 결제 유무에 따라 결제 금액이 크게는 100만 원 이상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카드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되어 왔습니다. 제휴카드 중에서도 롯데가 하이마트를 인수하며 탄생한 롯데 하이마트 카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카드는 하이마트가 롯데 계열사가 된 다음 해인 2013년 출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최근 약 3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해킹되면서 롯데카드의 신뢰성에 논란이 불거진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롯데카드 해킹 사고는 총 960만 명의 롯데카드 회원 중 약 3분의 1의 정보에 해당되는 대형 사고였기에 롯데카드를 보유한 회원들의 불안이 컸지만 롯데 측의 늦장 대응과 해킹 사실을 17일 만에야 인지한 구조적인 보안 무능으로 신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하이마트는 과거처럼 점포 대형화가 아닌 생활 밀착형 가전 전문점을 지향하며 하이마트 안심케어 서비스를 출시하고 모바일 전문 체험 매장인 모토피아를 지난 5월 신규 오픈한 고덕점과 창원에 위치한 상남점에도 선보였었는데 이 모바일 판매점도 가서 상담받아 보면 실제 휴대폰 대리점과 크게 구조가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급제로 싸게 살 때 할인은 롯데카드 할인만 있을 뿐 큰 메리트가 없는데 이제 롯데카드 해킹으로 소비자들이 사용을 꺼리고 신규 발급도 받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하이마트의 롯데카드 제휴 할인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롯데는 2012년 당시 하이마트를 1조 2,400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하이마트의 시가총액은 1,900억 수준으로 6분의 1 토막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게다가 롯데는 작년부터 그룹 전반에 유동성 위기설이 돌고 있죠. 이 때문에 핵심 계열사가 아닌 롯데 하이마트에 대한 지분 매각설도 나왔었습니다. 당시 롯데 측은 유동성 위기에 대한 해명과 함께 롯데 하이마트에 대한 매각설도 부인했었는데요. 현재 확인되는 모습은 당장의 지분이나 경영권 매각보다는 실적 부진 점포 정리 등 규모 축소와 함께 하이마트가 가진 자산 매각을 진행해 구조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롯데 하이마트의 점포수 감소 추이를 확인해 보니 2020년 448개에서 불과 4년 만에 30%가 넘는 130개 이상의 점포를 폐점시켜 2024년 말 기준 314개의 점포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고정비가 높은 지점수를 줄이며 당장의 적자를 막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온라인 매출이 미미한 하이마트가 점포를 줄인다는 건 곧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존재감이 더욱 사라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기에 상황은 애매해집니다. 또한 하이마트는 점포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류센터도 줄이고 있었는데요. 롯데 하이마트는 지난 2025년 2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어곡 물류센터의 매각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물류센터가 기존 11곳에서 10곳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가 이렇게 기존 점포와 물류센터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이유는 비효율 점포 폐점을 통한 실적 개선 효과도 물론 있지만 이 부동산들을 매각해 자산 유동화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실제 롯데 하이마트는 올해 상반기에 어곡 물류센터에 이어 수지점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했고 조례점의 토지도 팔았습니다. 매각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총 152억 원이었는데 장부가액이 총 93억 원이었으니 롯데 하이마트는 올해 상반기 매각을 통해 총 59억 원의 차액을 남긴 겁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실적이 폭망하다가 올해 2분기에 반등한 건 이런 자산 매각으로 인한 평가 이익이 반영되면서 당기 순이익이 개선된 부분도 커 보이는데요. 하지만 본업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살아난 것이 아니기에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롯데 하이마트가 얼마나 장사가 안 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해 볼까요? 하이마트는 올해 2025년 1분기 재고 자산이 전년 대비 339억이나 증가하며 유동 자산 중 재고 자산 비중이 58.6%에서 71.2%로 증가했습니다. 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당연히 제품 입고 후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롯데 하이마트 재고 자산 회전율은 2021년 5.8회에서 2022년 5.2회, 2024년에는 4.7회를 기록하며 점차 나빠지더니 올해 1분기에는 3.7회로 줄었습니다. 이는 재고가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가 갈수록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이마트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용 제품 카드 할인 정책 등으로 대량 구매 시 혜택이 많은 곳이지만 가전제품을 신규 구매하는 가장 큰 고객인 혼수가 감소하고 있고 게다가 현재 결혼하는 젊은 고객들이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하이마트는 더 이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실제 국내 가전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총 매출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었는데요. 통계청의 서비스업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전제품 판매액은 2021년 38조 2,080억 원에서 2024년 30조 5,086억 원으로 매년 7.2%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하이마트는 소형 가전에 대한 비중도 늘리는 중이었지만 이쪽 카테고리는 이미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구매로 충분하고 할인과 적립률도 더 좋기에 굳이 하이마트를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결국 가전 교체에 대한 수요가 줄고 온라인으로 가전을 사는 소비자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영업이라는 단일 사업 구조가 큰 타격을 준 상황에 하이마트는 2018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씩 외형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제 트렌드 변화에 맞지 않는 모델이 되어버린 하이마트는 더 이상 매출 점유율 유지를 위한 비용 지출보다는 체질 개선을 위해 적자가 나는 점포들을 폐점하고 자산 유동화로 현금을 확보하는 길을 선택한 것인데 더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롯데 하이마트 온라인 쇼핑몰에는 이제 골프, 도서, 문구 등을 비롯해 캔햄 등 추석 선물 세트까지 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홈앤라이프 버티컬 플랫폼 온라인 전문몰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냥 품목 다변화를 통해 뭐 하나라도 팔아보겠다는 발버둥인 것으로 보이네요. 이젠 가전제품 전문점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이도저도 아닌 판매 전략이 되어버린 하이마트를 통해 또 하나의 기업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는데요. 온갖 비리란 비리는 다 저지르던 창업자 손종구는 해외 도피 중이고 현재 운영사 롯데는 매각서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의 자산 유동화 행보를 보면 언제든 매각하고 탈출할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용산 전자상가와
테크노마트가 망했던 것처럼, 그리고 유사한 형태의 양판점인 전자랜드가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이제 안타깝지만 하이마트 모델의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